안녕하세요, 관악구 청년 여러분. 저는 관악청년 네트워크에서 일자리 문과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라는 곳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센터에서 노동상담을 맡아주고 계신 정진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변호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에서 노동상담을 전문으로 맡고 있고요. 정진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일상의 소소한 얘기들, 일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장의 이야기들 많이 듣고요.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또 안타까울 때도 많은데요. 그렇게 열심히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노동을 준비하는 관악구 청년분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노동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근로계약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임금과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관악구 청년 노동자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말 중요하게 챙겨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나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까?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 꼭 유의해서 보셔야 할 점, 그리고 근로계약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임금과 휴일, 휴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어떤 법령들이 적용이 될까, 이 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상담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과연 근로자일까 아니면 나는 프리랜서일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적용되는 법령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서 근로기준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이 적용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근로자의 많은 권리와 사용자에 대한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만약 근로자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 그리고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해고의 제한, 그리고 4대 보험의 가입 등의 혜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로기준 법령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 사용자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혹은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구제 과정도 비용이 별도로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많이 말하게 되는 도급계약 혹은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을 때는 이런 근로기준 법령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는 최저임금보다 미만인 액수로 계약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사용자 계약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해고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계약 해지도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지요. 만약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갈등이 발생했다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일반 민사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와 프리랜서와는 많은 차이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여러분들께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내가 일하는 환경은, 내가 일하는 상황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많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기준은 먼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정의에 나와 있는데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첫 번째, 임금을 목적으로, 두 번째,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좀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임금을 목적으로, 그 문구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최근에 있는 많은 직업들, 많은 일들은 단지 돈을 벌 목적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비단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 사회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나의
꿈을 펼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면서 여러 가지 상호 소통을 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판례로는 인정이 된 바 있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근로의 개념, 노동의 개념이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옛날 산업화 이전의 시대 때는 근로를, 노동을,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밭을 경작하거나 혹은 자기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거나 하지만 그의 대가는 시간당 혹은 월당 정해진 고정된 임금이 아니라 그냥 그 자신의 일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이익들이었죠. 하지만 산업화 이후에는 임금이란 새로운 개념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근로기준법의 노동법상의 노동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런 조항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권리를 침해당하셨을 때 대부분 노동청 등에 진정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때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셨을 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셨나요?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셨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때 나는 단지 돈을 위해서 한 거는 아닌데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이 다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일의 목적은 임금만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 또한 나의 근로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많은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사장님이 그냥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그런 프리랜서가 아닐까요? 혹은 제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계약서의 제목에 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용역계약서 혹은 도급계약서 내지는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써 있습니다. 계약서 이름에 근로라는 말이 없는데 저는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는 걸까요? 또한 저는 사장님이 사업소득을 3.3% 공제를 했는데요. 사업소득을 공제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 사업자일까요? 저는 근로자가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장님이 이렇게 하면, 사장님이 준 계약서대로만 쓰면, 혹은 사장님이 공제한 사업소득대로 받으면 그러면 나는 과연 프리랜서인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근로자인지 여부가 판단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겠죠. 대법원에서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 실질을 통해서 판단하지 겉으로 나온 계약서의 문구 하나나 혹은 사업소득을 사업소득을 공제했는지 근로소득을 공제했는지 이런 요소 하나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상담받으실 때는 상담을 하는 상대방이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실 때 나의 일의 형태는 근로계약상 근로에 더 가까운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기준조차도 모든 기준은 아니고요. 일부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은 내가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히 나는 해당하는 사항이 한두 개라도 있으니 바로 근로자다.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 있으니 바로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신 후에 꼭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판단 기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 내용을 누가 결정하느냐입니다. 물론 프리랜서 계약들, 용역 계약들에서도 어느 정도 갑인, 사업 발주자가 업무의 내용들을 지시를 하긴 하지만 그 업무 내용의 결정 정도는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 근무 시간이나 장소에 구속이 있는가? 근로자라면 몇 시까지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그리고 어느 곳으로 출근하는지 장소와 시간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상대적으로 덜 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취업 규칙이나 인사 규정 같은 사내 규정이 적용되는가입니다. 우리 회사의 복무 규율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근로계약상 근로자에 좀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당한 지휘감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라고 하였지만 판례가 이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근로제공의 계속성, 전속성입니다. 만약에 제가 근로자라고 한다면 열심히 계약한 기간 동안에는 근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다른 회사에 동시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에서는 경업을 금지하고 있어서 경업이란 동시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회사에 성실하게 근무를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근로제공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이 있다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표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뜻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입니다. 용역계약은 여기저기 여러 개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다음 기준은 비품의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누가 제공하는가입니다. 일을 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 있지요. 자원들도 있고 도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사용자가 모두 제공했다. 라고 하면 근로자는 일하는 사람은 나의 근로만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좀 더 가까운 것이고요. 하지만 용역계약, 도급계약, 프리랜서들은 자기가 업무에 필요한 도구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에 업무에 필요한 도구들까지 활용을 하여서 일의 완성을 해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의 목적은 노무의 제공, 노동력의 제공인데 도급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은 일의 완성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업무에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윤 창출과 손실을 초래할 때 이것을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일이 잘 돼서 뭔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랬을 때 이 이익의 창출이 근로자에게도 동시에 같이 배분이 되느냐. 만약에 회사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것도 근로자가 책임지느냐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자들은 고정된 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윤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창출됐을 때 일부 성과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급여일종인 것이죠.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이윤이 창출되었을 때 그 이익을 본인이 갖고 또한 손실이 초래됐을 때도 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자신의 급여, 자기가 받는 돈의 성격과 그 형태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수의 성격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는 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급 혹은 고정급 등이 있어서 내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서 고정된 액수들을 받는다고 하면 근로자로서의 표지가 좀 더 많은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비례하여 지급이 될 때에는 프리랜서적인 요소가 좀 더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수의 내용들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리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대원칙 정도를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외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요소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기는 하나 그렇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요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판단되는 요소들입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받는 돈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혹은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본급, 고정급도 있고 근로소득세도 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근로자의 가능성이 좀 더 높죠.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들은 사용자의 일방의 의사에 따라서 정해지는 요소들입니다. 사장님이 기본급을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 것이고 인센티브로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 거잖아요. 근로자가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고요. 근로소득세 또한 사용자가 원천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인지 사업소득세 원천 징수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통보를 받는 것이죠. 4대 보험도 사실 사용자의 협조 없이는 혼자서 가입하기 쉽지가 않고요.
따라서 이런 요소들은 사용자의 일방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좀 결여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나는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좀 더 많다. 혹은 나는 프리랜서로서의 성격이 좀 많다.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셨을 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계약서를 잘못 작성했다. 혹은 나는 사장님이 프리랜서라고 했다. 이런 말 한마디에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나의 위치, 나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정하시고 만약에 근로자다라고 했을 때는 근로기준법령이 보장하는 여러 권리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권리를 보장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무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처음부터 업무 내용의 인수인계부터 받으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부는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것도 안 되고요. 아니면 말로 그냥 설명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면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것을 보관하면서 나의 업무의 내용, 업무의 기간,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날에 쉴 수 있는지, 난 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면접 볼 때 혹은 첫 근무를 시작했을 때 이걸 물어보면 좀 너무 예민하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해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면 근무하는 내내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고 위반 시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점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꼭 챙겨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까지는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자,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잘 작성해야 되겠죠. 대부분 근로계약서는 사용자들이 초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문제 제기를 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내용만은 꼭 숙지하고 계셨다가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서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쉽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는 내가 일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일하면서 예측 가능성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앞날을 도모할 수도 있고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불행하고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들은 첫 번째, 나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일을 할 것인가, 근로계약 기간입니다. 이것은 근무의 기간을 뜻함과 동시에 내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됩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나 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나 이러면 사회적 지위, 사내 지위 이런 것들이 약간 미묘하게 다릅니다. 물론 기간제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이 채용 형태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존재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적어도 내가 채용 당시에 정규직으로 들어갔는지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근무의 내용입니다. 근무의 내용이 매우 포괄적으로 적혀 있을 경우에는 이럴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보직을 변경하거나 혹은 징계를 조치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전혀 하지 않았던 일들 혹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일, 나의 전공과 내가 해오던 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로 보직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 당시에 근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특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혹은 내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할 것으로 그 전문성을 살리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신다면 그러한 근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앞에 소정자가 붙은 이유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 시간 동안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근무 시간 예측에도 중요하지만 추가로 근무하셨을 때 발생하는 수당의 계산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정 근로시간을 넘어서서 일을 하시게 되면 사용자가 이 시간을 넘어서 업무 지시를 하게 되면 이때는 연장 근로가 되는데요.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일이 되겠습니다. 언제 쉴 수 있는지 그리고 쉬는 날은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대한 기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임금입니다. 과연 내가 돈을 얼마 받는가? 임금을 모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워낙 취업이 좀 어렵고 채용 과정이 어렵다 보니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기 직전에 근로자분들은 너무 의리되고 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요소인데도 챙겨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적어도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근로계약 기간, 근무기간, 소정 근로시간, 휴일과 임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근로계약 또한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의하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법이 별도로 그 합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일반 민사 계약들은 법이 별도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임금을 어떻게 받을지 자유롭게 협의하게 두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임금을 적게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야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노동력 말고는 팔 수 없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계속해서 낮아지면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법령이 정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법이 끼어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 할지라도 그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계약서에 시간당 7,000원으로 나는 시간당 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밖에 못 받는 건가요? 라고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최저임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고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가 넘어갈 때마다 올해 최저임금 얼마인지 항상 확인해 두시는 습관 들이시면 좋습니다. 2020년은 8,590원, 2021년은 8,720원입니다. 이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요. 사용자는 여기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서울시의 시민이시라면 조금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런데 과연 시간당 8,500원대를 받아서 시간당 8,700원대를 받아서 최저의 생활을 나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8,700원대 사실 밥 한 끼를 먹고 커피 한 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면 밥 한 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실제로 근로자들이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임금 체계를 계산하여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생활임금 조례인데요. 매년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에서는 우리 서울에서 살기 위한 근로자들이 생활하기 위한 최저의 시급은 이만큼이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523원, 만 원이 넘죠. 최저임금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매년 발표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 시민이라고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대상들은 특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서울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들 혹은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가 투자하고 출자하거나 출연하였던 기관의 근로자 혹은 그 자회사에 채용된 근로자들입니다. 자회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서울시의 투자 출연 기관의 근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회사가 자회사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서울시로부터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된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활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근로자에게 중요한 요소는 휴식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연차 휴가,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연차 휴가는 먼저 근무 기간 중에 그 중에서도 평일에 사용할 수 있고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연차 휴가는 매년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1년 미만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1개월을 개근했을 때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을 내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없다는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 달을 개근하면 반 개씩이 생깁니다. 그러니 1년 근무를 하셨을 때 기준으로 11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만 1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과의 차이점은 1년 미만 근로자들은 한 달을 근무를 해야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 아직 생기지 않은 향후의 연차는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생긴 연차에 대해서만 사용하실 수 있어서 막 6개, 7개를 붙여서 사용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 입사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입사 1년 근무하기 전에 1년 중에서 80%는 개근을 하셔야 됩니다. 개근을 전혀 하지 않고 근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이상 근무를 하시면 첫날에 15개의 연차 휴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15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를 자유롭게 붙여서 몇 개씩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차 휴가는 만약에 내가 회사가 너무 바빠서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연차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사해서 근속한 기간에 따라서 연차휴가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초 3년의 근속 시에는 하루씩 가산이 돼서 처음에는 입사 1년 후에는 15개, 그 다음에는 16개, 이후에는 매년 2년마다 17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약간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직 기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서 연차를 조금 더 많이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에 따라서 연차를 좀 더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가 우리 회사에서는 1년에 20개를 주는데 근로기준법상은 15개다. 그러면 15개만 써야 되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항상 기다리는 날 빨간 날입니다. 자, 빨간 날 중에 유급으로 쉬는 날도 있고 무급으로 쉬는 날도 있겠죠. 먼저 주휴일.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주휴일에 대해서는 약간 낯선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을 개근하였을 경우에 만근을 하였을 경우에 하루에 대해서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유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일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노동절 5월 1일이죠. 자,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법에 따라서 유급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께서는 이날 휴일로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 어려운 점이 공휴일입니다. 대기업들은 공휴일을 공공기관의 휴일에 따라서 쉬기 때문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현행 법상 소규모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바로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무를 실제로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실제로는 연차 대체라고 하여서 연차 휴가가 있는데 근로자의 연차 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이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휴일은 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됐는데 내년도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이 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휴일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의 연차 휴가를 공휴일로 사용하도록 연차 대체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언제든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날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약정휴일이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를 통해서 휴일을 추가로 약정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회사 혹은 노동조합의 창립 기념일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서 등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를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근로기준법이 크게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셨을 때 훨씬 적용되는 조항들이 많고요. 5인 미만에는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적용되는 규정들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서면 교부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에 있는 근로계약서에 정해놓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근로자에게 만약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이만큼 해라라는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조항 또한 적용이 됩니다. 해고에 관해서도 만약에 내가 근무하는 중에 업무상 재해로 다쳤을 때 혹은 산전 후, 출산 전후의 휴가 기간일 때는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는데 5인 미만에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해고 예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해고는 해고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만약 30일을 지키지 않으면 한 달분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임금 체계에서 최저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휴게 시간을 4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 반드시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는 것 등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5인 미만에 적용이 됩니다.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꽤 중요한 규정들도 있는데요. 먼저 근로계약에 관해서는 중요한 근로계약 법령 그리고 취업규칙을 사용자는 근무 장소,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가 빠집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 사실 이 점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에 제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리고 경영상 해고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이 정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함을 사용자가 입증해야만 해고가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고의 그 이유가 조금 더 완화되어 해석되는 것이죠. 또한 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가 이루어났을 때 해고의 사유나 그 시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두 해고를 하여도 절차상 위법이 없는 것이죠. 또한 임금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소정 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것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이 아니라 본래 약정하였던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급여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나 생리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등을 따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기타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해서 체결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규정 또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살펴보니 5인 미만 사업장보다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가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많은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장은 과연 몇 명이 근로하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가족들 중에서도 임금을 받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자 가족들은 제외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장이 두 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왔다 갔다 근로자들이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조직이나 회계의 인적 관리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지점의 근로자가 3명, B 지점의 근로자가 3명이라 할지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만 확인을 해두시면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최소 조치는 끝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꼭 숙지해 주셔서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고 신나는 근로계약 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제 친구가 알바를 하다가 꺾기를 당했다고 저한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꺾기라는 게 뭔가요? 꺾이는 임금에 관한 것인데요. 약정한 소정 근로시간에 근무를 시키지 않고 강제로 휴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낮에 회사가 안 바쁜 거예요. 손님이 많이 없을 때 뭐 한 4시간 정도 놀고 와라, 5시간 정도 놀고 와라 라고 하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을 1시간 혹은 30분 단위로 책정해서 주면서 예를 들어서 25분을 일하면 30분을 채우지 않았으니까 임금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꺾이는 법정 용어는 아닌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임금 체불에 해당하죠. 회사에서 회사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일을 하지 말라, 쉬어라 라고 했을 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25분을 일했다면 25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겠지요. 친구한테 꼭 전해줘야겠어요. 또 궁금한 게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일을 했는데 공휴일이라고 해서 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연차에서 깐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불법은 아닌가요? 연차는 원래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자신이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날에 강제로 쉴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연차 대체 합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용자하고 그리고 회사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 그 노동조합이 소속 노동자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공휴일 중에 어떤 요일을 연차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의를 했을 때 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렇게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를 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를 통해서 서면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에서 나의 동의 없이 연차 대체를 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서면 합의의 절차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강의에서 최저임금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저임금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우인가요? 여러분 최저임금이 액수가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없이 감액의 대상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단 하나, 수습 근로자인 경우인데요. 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 수습 기간은 3개월 이내에서 그리고 감액하는 범위는 최저임금의 10%까지만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 감액하는 것은 위법하고요. 혹은 내가 근로계약을 10개월 체결했다, 11개월로 체결했다라고 하면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그런 수습 기간에는 해고도 쉽게 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법리는 똑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는 위법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는 근무 평정들을 자주 받게 되고 이러한 평가들을 통해서 해고 요소에 반영이 될 수 있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조금 더 완화돼서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한 것이니 아무 이유 없이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첫 노동을 준비하는 관악구 청년들을 위한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